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재석 전 KBS 기자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방송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여서 오늘 그냥 쉬시라고 했고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본부장님을 모셨는지 아마 우리 촌철님들도 벌써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언론계 최대의 이슈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장장 3일에 걸쳐서 진행된 청문회.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 일단 뽑아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아웃 통보를 받았다. 네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였습니까 이게? 사실 아웃 통보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통령실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 뭐 차기 사장이 누구인지는 뭐 얘기하지 않고. 그 시점이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일 저녁 사장 면접을 보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그날 이후에 저희들한테 좀 많이 들려왔었고 사내에서도 박민 사장이 교체 통보를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라는 소문들이 좀 돌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던 것은 사장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측근 호소인께서 측근 호소. 네, 뭐 제가 굳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23일 날 사장 면접이 있던 날 사장 면접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술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사장이 사실은 어제 교체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분간개했다. 들은 분의 얘기로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사장이 교체 통보를 받으면서 다음 자리에 대한 약속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 그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말을 신뢰를 하고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 분이 계신 거고. 실제로 보면은 좀 그런 징후들이 좀 많았었죠. 예. 징후로 하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된 9월 25일 날 이사회가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박민 사장이 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랬는데 마침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3일 날 박민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픽했다라는 것 이거는 개입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사회 입장에서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이해가 안 됐고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박민 교체가 급작스레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정이 된 거다. 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니 이사들이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사장이 조직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 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낙하산이라고 하는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조차 투표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서 이사회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번의 투표로 박장범 후보자가 선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박장범 후보자도 결국 용산에서 낙점한 거다. 요 해석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뭐 연임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장범이라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20일 저녁부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을지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이 출처가 확인된 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실제로 그 말이 들린 게 굉장히 임박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면접을 할 때 박민 사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덕담을 했단 말이에요. 서기석 이사장이. 네. 다른 이사들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과연 그러면
잘했으니 한 번 더 하라는 거냐? 그럼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나? 라는 이제 의문으로 이어졌던 자리이기도 했죠. 지금 그럼 고별사였다. 네, 그래서 그 이게 덕담이? 고별사가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여러 설왕설래를 하던 와중에 이제 표결을 하고 이런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KBS 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표결을 시작했다고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론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이 사고가 열리기 하루 전에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용산 안에서 급작스레 결정이 됐다라는 거고, 급작스레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센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단순히 사장을 뽑을 때 이사들의 자유 의지에 맡겼던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가 그것을 전체 그 여권 이사 전체를 움직일 만한 사람, 뭐 어쨌든 그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권력자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뭐 그냥 이것저것은 누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추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본부장님도 의심- 그렇게 추측하고 계시고. 의심받는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연이 있다라고 지목되는 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네네. 같은데 뭐 여기서 이거를 이름을 얘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근거는 아직 없으니까. 예,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럼 여권 이사들이 그냥 그렇게 이제 따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정도였으니 예.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표가 이렇게 한 번에 통일이 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면접 당일에도 그렇고 경영 계획서를 봤을 때도 사실 후보자들 간에 그렇게 크게 차별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었는데 예. 그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바로 투표가 딱 떨어지게 되고 또 박민 사장이 됐던 과정과도 되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역시 또 용산이 개입을 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여러 군데 곳곳에 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인사청문 준비단 메시지. 이게 또 논란이 돼. 이거 좀 노주민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었죠. 20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가 뉴시스의 사진 기사로 그 인사청문 준비단 소속 기자의 핸드폰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문자를 보낸 기자가 나중에 김성주 기자라고 KBS에서 이제 야당 반장을 맡는 분으로 나타났는데 그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라는 조항을 보낸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그 당일 오전에 10시경에 주고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됨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청문 준비단 그 소속 기자가 네,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까지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시에서 10시 10분 정도 사이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어떤 질의가 오가고 있었냐면은 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보도에 대해서 KBS가 타사 대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KBS 내부에서 그 지금 창원 쪽으로 한창 그 방송사에서도 현장에 기자들을 많이 보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본사에서 이제 지역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같이 담당하는 부서의 기자가 우리 회사에서 명태균 TF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네. 비판한 내용을 같이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거로 드러났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밝혔다는 건 친오빠다. 뭐 아마 그거에 네. 이제 근거를 두고 보낸 거 그거 같은데. 네네. 뭐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이제 공개했던 내용 자체가 일부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았던 거였었죠. 예, 예. 그때는. 예. 그래요. 근데 가급적 말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 문자를 보낸 분이요. 아, 명태균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보냈는지 뭐 그 전후 사정 같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질의가 진행되고 있고 명태균 보도에 대한 KBS 보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명태균을 그대로 받았던 사사의 보도가 KBS에 비해서 오보가 됐더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메시지가 좀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 안 하기 전략이라는 게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답변 안 하기 전략도 이제 뭐 저는 가능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휴대폰의 주인이 해명하기에는 본인은 사장 후보자에게 직접 쪽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이제 그분이 계속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오니 그 문자를 끊기 위해서 그냥 이제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3일 동안 후보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파우치가 맞다. 파우치는 자기의 뭐 판단이었다. 그다음에 뭐 비판에 네. 대해서는 새겨듣겠다. 살펴보겠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답변 안 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맞았던 거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KBS 내부에서 핸드폰에 수신료 물리는 방안 혹시 KBS 내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핸드폰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거는 뭐 KBS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뭐 학회에서도 사실 어떤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는 됐고요. 그래요? 실제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료가 아니라 세금으로서 공영방송을 지원을 하면서 디지털세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에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실행하기까지는 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은 방송법을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수신료를 TV 수상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인가요? 예, 법도 바꿔야 되고 무엇보다 실제로 그러려면은 휴대폰 제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지상파 수신이 가능한 칩셋을 탑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국내 제조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검토하고 뭐 논의를 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실행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박장범 후보자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돌출 발언이 아니라 KBS 안에서 한번 검토는 했었던 사안인지 뭐 여러 이게 가지 궁금해요. 이제 방안 중에서 이제 뭐 논의가 됐던 거론이 됐던 방안이지. 조직 안에서 예, 뭐 논의는 이것들을 뭐 KBS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뭐 KBS 내부에서도 그렇고 언론 학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장이 이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처럼 제시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수신료를 휴대전화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수신료 그 수입 금액을 늘리겠다는 취지이겠죠. 그런데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해야 될 거는 사장이 됐을 때 수신료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KBS의 신뢰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너무 눈치코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가 아주 이제 그 뭐 단독도 많이 하고 보도를 잘할 때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는데도 관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KBS 보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KBS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더 받아야 되니까 핸드폰에 수신료 그 물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지금 박수칠 국민이 몇이나 아니죠.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흐름을 보면은 그 수신료 수입이 굉장히 급격히 줄었던 게 분리징수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라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선언했을 때라거나 이때보다 그 8월이었어요. 광복절 논란이 있었을 때 한 달 사이에 수십억이 증발해 버렸고 김희가요 뭐 나올 때 굉장히 민원정화도 속출해서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아우성과 또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때 기점으로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거둘 수 있는 수신료가 더 이상 안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저는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계속하는데 정작 사장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KBS 사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데 맞습니다. 거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정부 시책과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예. 뭐 본인이 뭐 KBS 사장이라고 하면 뭐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신료가 필요하고 수신료 정상화를 위해서 통합 징수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네. 구성원으로서는 정말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몇 개의 논란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 청문회는 끝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네. 오늘 자정을 기한으로 오늘 자정을 기한으로. 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항상 하루를- 임명장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네. 오늘이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있어서 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요? 네, 지난번에 그 신문 기일을 할 때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 네. 재판부가 좀 여러 차례 이게 실제로 좀 결론이 나려면 뭐 임명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그 양측의 답변을 다 서면 변론을 제출한 거는 19일까지로 끝났고 19일까지로 끝났고 지금 네, 이제 20일, 21일, 22일 사흘째가 되는 날인데 오늘 안에 법원이 결정을 할지 이것도 좀 관건입니다. 그럼 혹시 그 이 가처분 결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속전속결로 가고 있다 혹시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임명장을 줬는데 네.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제 가처분의 소의 목적이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재판부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보고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해 주는 게 가장 그렇죠. 심플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전에 MBC 박무진 사례를 보면은 그 행정법원 재판부가 예. 가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단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었거든요. 집행 정지를 시켜버렸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는데 과연 지금 재판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가정적 질문이긴 한데 네. 그 박장범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아서 사장이 돼서 출근을 하면 그때 어떻게 노조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일단 당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사장이 됐다라고 하면 사장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사내의 문제점들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비전, 답변들을 내놓아라.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장범 후보자의 문제는 좀 이 정도로 좀 한번 그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 좀 그 짧게 두 분의 어떤 견해를 좀 여쭙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 거냐고 되물은 부산일보 기자를 향해서 무례하다고 했다가 네. 논란이 불거지자 간접적으로 직접도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평하고 말 게 있나요? 그죠? 그렇죠. 뭐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가 한 질문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그걸 보고 무례하다라고 느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듯 대하듯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국가 원수인데 어떻게 어린애 대하듯 하느냐 뭐 이런 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무례하다는 게 제가 무례하다라는 그 표현 단어의 뜻 중에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제 사전을 열심히 찾아왔는데 뭐 어쨌든 예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존경의 뜻이나 이런 걸 담아서 예를 표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수직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표현인 건데 그걸 대통령한테 무례하게라고 말을 했다면 대통령보다 높지 않은 사람이 어딜 감이라는 그런 맥락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좀 범위를 넓혀볼게요. 네. 유사한 논란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또 이제 이건 KBS 사람인데 송현정 기자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을 때 네. 송현정 기자의 질문 태도가 또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나중에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했죠. 김혜령 기자, 경기방송 기자. 그리고 또 질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MBC 이기주 기자.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이 무례하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정확히 워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슬리퍼 신고 나오고 뭐 했던 거에 그 대해서 했던. 당시에는 무례하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많이. 너무 과장 아니야?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위협 논란이 있었죠. 온라인에서. 네. 여기다가 이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이번 건이 있는데 같은 범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다른 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의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개별 사안이 무례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송현정, 김혜령이 무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주, 박석호도 무례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송현정, 김혜령이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기주, 박석호도 기자로서 할 얘기했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일관성 있는 판단을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네.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시 그러니까 잣대는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노주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잣대는 동일하게 둬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케이스들의 차이를 보면은 무례하다라고 판단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송현정 기자나 이제 김예령 당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서 나온 표현들 같은 것들이 그 대통령한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시청자라거나 뭐 지지하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제기를 한 게 좀 중심이 됐다면 이기주 기자라거나 이제 박석호 기자 건은 대통령실 여권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주로 띄운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특히나 더더욱 정무수석이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분인데 네. 오히려 정무적으로 논란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하면서까지 기자를 비판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구분되는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래요.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홍철호 수석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례한 질문인데 보통 무례한에 따라붙는 것은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한 태도와 무례한 질문 한번 나눠서 보죠. 그러니까 질문의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일단 먼저 제기될 수 있는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에 무례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례한 질문이요. 네. 질문하는 태도와 질문하는 내용. 일단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무례한 질문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예를 점에서? 들어서 예. 아무리 국가 원수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뭐 신체라든지 아니면 예. 뭐 가족의 아픈 부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지적한다든지 영역이 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니었고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라라고 네. 하는 질문이 무례할 수 있느냐라고 네. 보았을 때 저는 이번에 박석호 기자가 했던 질문은 전혀 무례한 질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잘 물어줬던 질문이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례한 태도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무례라는 걸 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응당 취해야 될 책임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면서 뭔가 그 상대방을 비방을 한다거나 이렇다면 뭐 그렇게 무례하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정치인의 언어로서 적절한가는 또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의 성역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빼고 그렇죠? 국정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다가 무례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면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례하다, 무례하지 않다. 이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그렇죠. 인간으로 네. 보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실실 속칭 쪼개면서
쪼개면서라는 표현 괜찮나요, PD님? 유튜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실 웃으면서는 뭔가 어감상 약간 약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취재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본다면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에 적용 안 하고 일반론으로 무례한 태도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문의 목적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무례한 태도가 부각이 되는 건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질문의 내용과는 좀 불쾌하게 다른 거죠. 하려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나올 수는 있죠. 정말 그게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 나보면서 얘기해 지금 그거를. 보면은 홍철호 수석이 얘기를 했던 워딩을 쭉 보면은 네.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무례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무례한 태도에 좀 방점을 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불편했던 거는 그 태도가 아니라 그 다들 보셨겠지만은 그 질문이었죠. 공식 석상에서 정말 박석호 기자는 아주 정중하게 저는 물었다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뭐 비아냥대는 어조가 있었던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태도상 아무 그러니까 문제 태도가 아니라 그 질문이 그러니까요.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현정 기자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담한 다음에 사실 나왔던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무례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끊고 뭐 질문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장범 후보자 토론회 때도 뭐 한 의원이 BBC 예전에 이제 존슨 총리 인터뷰했던 BBC의 인터뷰를 보여줬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BBC 사회자가 존슨 총리 말 끊고 막 물어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질문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방송의 진행자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의 진행자에서 그 대통령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핵심을 비껴간다라든지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말을 끊고 다시 핵심을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저희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의 어떤 뭐 이제 질문에 대해서 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를 통해서 나간 대담에 대해서 대담의 인터뷰어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터뷰이가 인터뷰어의 질문 태도나 질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냐. 사실 이번 부산일보 기자회견에서는 핵심 문제는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라면 지금 굉장히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안 그래도 많이 취재나 이제 언론의 자유가 좀 위축된 환경일 텐데 거기에서 기자의 질문 태도를 심지어 무례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도 않았던 기자의 질문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런 질문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눈치를 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저희가 네. 기자회견 평가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추가 질문이 없다. 네. 답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캐묻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박석호 기자의 질문은 간만에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례하다면 추가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정무수석이 아니 여기가 그 용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인가? 아니 홍철호 수석은 저 사람은 노동당 뭐 대변인인가? 최고 존엄입니까? 그 최고 존엄을 지키듯이 예.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 좀 너무나도 그 용산 대통령실의 뭐 폐쇄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드러났다.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언론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도 또 한 번 드러난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무수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이 오히려 윤 대통령 망신 주기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자회견에서의 태도 논란은
윤 대통령한테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그 박석호 기자 질문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반말을 하고 있던 영상도 같이 돌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 기자회견 논란이 사실 좀 잊혀질 시기였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게 무엇을 위한 건가? 아니면 뭐 정말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원하는 뭐 내부 논의가 있었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는 겁니까? 그 홍철호 수석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홍철호 수석은 엑스맨이 되어버렸다. 네. 엑스맨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겁니까? 노지민 기자의 주장은 그거 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여간 대통령을 국민의 공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국민 위에 있는 어른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올려다보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한번 확인이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본부장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노지민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